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2월 20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히틀러 시대에 괴벨스가 이런 얘기했다고 했죠. 언론은 피아노와 같아서 이 권력이 이 언론을 잘 연주를 해서 대중을 홀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첫 시간에 이정환 대표의 슬로우 뉴스에서 이정환 대표가 지금의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 국면에서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역할, 이게 피아노와 같은 역할이 아닌지. 근데 예전에는 히틀러 시대에는 피아노를 치는 권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피아노가 자율 피아노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하는 건지 피아노가 중심이 돼서 이 모든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야기를 생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언론 분석 전문가 이정환 대표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뒷시간에 끝까지 들어주시면 워커노믹스에서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분이 밀떡이시잖아요. 그 역사 덕후이시기도 하고 전쟁사 전문가이신데 최근의 정세 변화에 대해서 이 히틀러 시대, 2차 세계대전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텐데 푸틴과 트럼프의 밀월 관계가 세계 질서 근본적으로 바꿔갈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 이 얘기 해주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먼저 슬로우 뉴스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로 옛날에는 권력이 언론을 조종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럼 사람들이 권력의 얘기를 권력의 복종을 해가도록 언론이 나서서 만들어주고 이런 관계였다고 하면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언론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만들고 그게 회자되면서 그렇죠. 권력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3년도 채 못 갔는데 건불 3년인데 어떤 언론 권력은 수십 년 동안 70년 가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기도 하니까요. 어떤 언론 권력이 그렇죠? 오늘 이야기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사실 이 일부 어떤 신문들은 언론 권력이라기보다는 기득권 세력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제로 정치에 반영하는 그런 피드백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하고 있길래 오늘 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보면 조선일보도 이 탄핵 국면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지켜보면 갈수록 윤석열이 이 자폭에 가까운 발언들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누구나 탄핵 심판은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도 사실 뭐 그 주반 야대라고 하죠. 낮에는 반대 집회 나갔다가 저녁에는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사실 윤석열을 감싸고 돌고 있지만 누구나 다 이걸 이제 질 거랑 알고 있고 대선을 이겨내지 못하지만 뒤에서는 다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칫 이제 눈밖에 날까 그리고 이제 한 줌 안 되는 그 극우 세력들을 버리지 못하고 극우를 중심으로 이제 확장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 조선일보는 이제 이 다들 생각하는 건 질 때 지더라도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늦추거나 아니면 이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계속 키우면서 이 혼란을 딛고 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갈등 상황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저는 광주에서 그 탄핵 반대 집회했던 보도가 좀 눈에 띄었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면에 쫙 깔았고 뭐 뒤에도 그 사진도 크게 깔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이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광주에 이제 극우 탄핵 반대 세력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특히 이걸 또 크게 다뤘고요. 보면 경찰 추산으로 탄핵 반대 집회 한 10,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반대 집회가 10,000명, 찬성 집회가 20,000명이라는 게 경찰 추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탄핵 찬성 집회가 많은 거죠. 많은데 조선일보는 이게 반탄이 3만, 찬탄이 1만이라고 완전 거꾸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이 집회 추산이라는 것도 사실 고무줄 같기도 하고 맞아요. 경찰 추산이 많이 뭐 이렇게 축소돼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완전히 지금 어디가 더 맞느냐를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뭐 어느 시간에 측정하느냐 또 한 번 잠깐 왔다 갔다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세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죠. 그리고 광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 대구에 얼마 모였다라는 것과 좀 다른 의미를 주기도 하는데 실제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여기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 알리러 나왔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뭐 고흥에서 왔다는 사람, 목포에서 왔다는 사람들 코멘트를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동원 집회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그런 언급은 빠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광주 전라 지역 이 여론조사를 보면 10% 정도가 탄핵을 반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광주에서 집회를 기획하고 이걸 사진에 쫙 깔아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 여전히 탄핵 국면을 논쟁적인 영역으로 만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세력 과시를 통해서 장외에서 헌재를 압박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지지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뭐 그런 보도를 했다는 그렇지만 거죠. 이 보도는 정말 참담하기도 한 게 다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그 집회가 벌어졌던 현장이 이 계엄군이 시민들의 총을 발사했던 바로 그 도청하고 광장이란 말이죠. 금남로. 네, 그래서 이 유대인 학살 현장에서 나치 집회를 한 것 같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런 비판은 조선일보에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모이기는 했어요? 그건 사실인가요? 꽤 많이 보도 모였죠. 내용 그러니까 중에. 다 해서 그 경찰 추산으로도 한 3만 그리고 실제 집회 참석자들 양쪽에서 서로 3만, 6만 얘기가 나오니까 거의 5만 이상이 모였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마치 충돌이라도 벌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논조가 많았는데 다행히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이 됐고요. 네네. 경향신문이 광주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 돋보인 하루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충돌을 빚지 않고 일부러 이 정확히 구획을 나눠서 서로 이 집회를 평화롭게 잘 끝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의견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언론은 일단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딱 얘기해주고 의견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대 1이라도 9대 1로 탄핵 찬성하는 시민이 많은 광주에서도 10% 시민들이 여전히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주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퍼센티지 자체를 왜곡을 하나요? 혹시 어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집계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로 주장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찰 수산 자체를 뭐 거꾸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이제 이게 뭐 양쪽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일방의 주장을 전달한다는 건 최소한 언론의 객관성에도 문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가지고 이렇게 쭉 계속 네. 도장 깨기 하듯이 팩트 체크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조선일보 보도가 단순히 특정 성향의 신문일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가 만든 프레임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조선일보의 논리를 명분을 삼아서 지금 계속해서 그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조선일보가 갖는 영향력은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세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여론조사를 보면 네. 최근에 탄핵을 반대한다는 그렇죠. 응답이 꽤 나오잖아요. 네.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게 보도가 되고 광주에 있어요? 몇만이 몰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뭐 10명 중 4명이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일관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옳으냐 그러냐 문제가 아니라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찬반의 논쟁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세대결처럼 마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았으니까 과연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이 정당화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보도들이 많죠. 몇 가지 착시 현상 많이 이야기됐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여론조사 응답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화를 걸었는데 이 옛날에는 2만 통을 걸어서 그중에 이제 1,000통 정도가 전화를 받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17,000 정도 꽤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접촉 시도하는 것 대비 전화를 받는 응답률이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말은 여론조사 전화 왔을 때 사람들이 전화를 끊지 않고 끝까지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경우가 매우 늘었다는 거죠. 그 말은 그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이 보수 과다 표집이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응답 그 답변 중에 질문 중에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중도입니까? 물어보는데 이 보수라고 스스로 답변한 사람이 과거에는 28%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35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좀 더 답변을 여론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중도였던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이 보수로 옮겨갔거나 아니면 진보 성향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들쭉날쭉하네요. 예, 최근에 보면 6월 둘째 주는 중도가 35%나 되고요. 보시면 과거에 보면 11월만 해도 27, 28인데 최근에 빨간색 오른쪽 빨간색이 보수인데요. 보면
33에서 36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진보 보수 중도가 딱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약간 공불처럼 늘어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답변 중에 보수 성향 응답자가 많다는 건 당연히 탄핵 반대나 국민의힘 지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저 잘못됐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게 기본적으로 성별과 지역을 중심으로 표집을 하는데 마침 하고 보니 보수성향 응답자가 결과적으로 많이 나타난 거라서 이걸 기계적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여론조사에 내재된 근본적인 한계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때그때 이 비율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의 근본적인 한계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를 100% 믿을 수는 없다. 다만 누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화가 나 있느냐, 누가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응답하느냐.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투표장에 가느냐 마느냐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느 정도 부풀려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계엄령 선포했던 그 시점 12월 첫째 주 이후에 네. 많이 흔들리긴 하네요. 퍼센티지가 처음에 진보가 확 올라갔다가 네.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하면서 뭔가 네. 동원하는 언사를 하고 이러면서 또 보수 쪽이 확 늘어났다가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들 우려하는 게 지금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위헌적인 민주주의 위린 상황인데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하다라는 건 정말 도대체 여론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에 이런 조선일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걸 갈등과 분열, 논쟁적인 상황을 몰아가는 거죠. 1대1 논쟁인 것처럼 그렇죠. 계속 한다는 1대1 논쟁인 거죠. 것처럼. 이게 그리고 살인범인이 아니냐 뭐 이런 네. 범죄에 대한 논쟁인데 네. 말이죠. 이 사실은 사람이 죽었고 칼이 발견됐으면 이게 재판까지 가서 따지는 것보다도 일단은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재판까지 가보자라거나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다. 아니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걸 논쟁으로 붙여가지고 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헌정 질서를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할 부분인가?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 토론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조선일보가 지금 그런 프레임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너 둘이서 막 친구 둘이서 얘기하다가 야 그래도 탄핵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 민주당 지지하냐? 그렇죠. 이재명 빠야?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드는 게 사실 네. 그거 두 가지는 사실은 관련이 아주 크지 않은 문제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들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뉴스 보기 힘들어하시는 게 한국 사회는 이미 12월 3일 이후에 내전 상황이고요. 군대는 철수했지만 그리고 계엄은 해제했지만 사실 언제든지 만약에 지금 당장 닥친 위험은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인정되는 순간 다시 언제라도 다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면서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앞장서는 언론이 지금 조선일보고 이게 단순히 조선일보는 굉장히 또 이렇게 나름 이 레거시 언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뭔가 그 음모론을 부추기진 않지만 조선일보가 만든 논리들이 이 극우 유튜브로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세련된 프레임이 된다 맞습니다. 이거죠. 제가 최근에 저도 그런 느낌 들었던 게 자꾸 윤석열 지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더라. 윤석열 지지하냐 이재명 지지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2022년에 네. 둘이 대선을 할 때 그 질문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과 윤석열은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란 그렇죠. 말이죠. 예. 둘이 대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씨는 더군다나 형법상 내란죄로 지금 기소된 상태인 사람이란 말이죠.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비토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이고 여전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1%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둘은 완전히 고통스럽지만 다른 이슈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탄핵을 심판하는 것과 지금 윤석열이 탄핵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라는 걸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둘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윤석열을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분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뒤섞으면서 국민들을 거의 이 상황에 볼모로 끌고 들어가는 게 지금 조선일보의 프레임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 보도 같은 데서도 그런 게 드러나지 않나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중에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그 이런 보도도 보면 사실 이제 딱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그런 프레임인데요. 사실 이제 엄밀하게 보면 지금 이제 대선이 진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34%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34%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김문수가 막 잘해봐야 뭐 12에서 17, 18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수많은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그 단일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이 대충만 봐도 지금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앞서 있는 상황인데 34%밖에 안 돼. 심지어 PK에서는 23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사실 이 제목만 보면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지만 압도적으로 여전히 윤석열 탄핵 찬성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찬반 논란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재명의 불호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이 탄핵에 뭐 이렇게 명분이 흐트러지는 것도 아니죠. 그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대선 얘기하고 섞어서 네. 윤석열 씨가 뭔가 탄핵되면 탄핵 찬성하면은 뭔가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인 네.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보도. 우리가 수많은 언론 보도를 막 흘러 지나가지만 그 많은 보도들이 어떤 게 비중 있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론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그 여론 상황을 보면 이런 물타기 전략들, 프레임을 교묘하게 뒤흔들어서 사람들 갈등으로 몰고 가는 찬반 이슈로 몰고 가는 게 실제로 먹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제 또 반기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여론 지형이 지금과 달랐는데 지금 이쪽 편에 이재명이랑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가 있는 상황이고 두 가지 확실한 건 윤석열 파면도 사실 거의 조선일보조차도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대선 출마 그리고 아마 당선 가능성까지 거의 명확한 지금 이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일보는 이 8년 전만 해도 박근혜 탄핵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드렸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그리고 박근혜를 감싸고 돌기에는 너무 사실 보수 진영이 부끄러웠죠.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이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윤석열을 감싸고 도는 건 최대한 대선을 늦추고 대선 전에 이재명의 정치적 자산을 깎아내리려는 전략 그리고 이 혼란 상황을 부추겨서 어떻게든 다음 기회를 마련하려는 그런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형이 대선에선 이겨야 한다 이런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혼란을 부추기는 것, 혼란을 부추긴다. 갈등을 더 이 증폭시키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지난 8년 전에 보면 그때는 박근혜 탄핵에 대한 거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네. 누구도 박근혜 돌아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빨리 박근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보수의 재결집을 조선일보도 앞장서 섰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보수 사실 당시만 해도 유승민과 홍준표와 여러 안철수까지 여러 보수 후보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보수 진영이 지지멸렬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김문수 같은 사람이 지금 이제 여권의 1위라고 한 상황이라서 조선일보는 그거 알지만 그걸 최대한 늦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선까지 가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거나 조선일보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4월 18일 문영배와 이미선 현재 재판관들이 퇴임할 때까지 선고가 나지 않는 상황. 네. 그래서 이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해서 아예 선고를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혼란 상황까지 밀고 가려는 그런 그 의도일 텐데 물론 그런 상황 오지는 않을 거고요. 네. 조선일보는 그런 상황들까지 몰고 가서 최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당선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뭐 대선을 보수가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부분 네. 이해가 잘 갑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네. 김창균 논설위원이 쓴 칼럼에 보니까 흥미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의 칼럼을 쓰셨던데 뭐 주장은 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근데 저는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일단 네. 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폐악질을 잘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층을 잘 설득해서 중도층까지 보수 진영을 지지하도록 만들면 대선도 이길 수 있다라는 논법으로 이렇게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에 놨어요. 네. 사실은 조선일보가 윤석열에게 어떤 식의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조선일보 지면에 숨어 있는 불안 요소 중에 하나는 지지율 오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 앞장서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중도만 놓고 보면 이 보수가 결집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연주에서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지만
중도 성향 지지자만 놓고 보면 이미 거기서도 더블 스코어로 민주당이 앞장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일보에서는 오히려 그걸 요즘 계속해서 기사로 쓰더라고요. 아스팔트 보수가 뭉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중도층은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중도 그러니까, 진보가 탄핵 찬성에선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일보의 전략이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아스팔트 보수를 결집시키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재명의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는데 결국 중도가 과연 반응하느냐. 이런 국면에서 사실 이제 똘똘 뭉쳐서 아스팔트 보수를 끌어내긴 했지만 중도는 냉소하고 있거나 여전히 관망하고 있다. 그래서 중도가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도가 이런 조선일보의 논리를 따라갈 거냐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답답해서 윤석열 씨를 설득하려고 김창균 위원이 칼럼을 썼을 수도 있는 있거든요. 윤석열이 뭐라도 메시지를 내서 중도에게 어필하는 메시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금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중도에 어필하려면 사과라도 하든지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너 먹지 부리지 말고 좀 이렇게 부하들한테 미루지도 말고 중도를 끌어들 수 있는 다 내가 안고 가겠다. 하는 그런 내가 조선일보 원하는 메시지 그거겠죠. 다 내가 안고 가겠다. 오죽하면 개엄을 했겠나. 뭐 국민들을 개먹으려고 했다. 나는 뭐 다른 욕심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서 중도에 어필하라라는 그런 우회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좋은 의도를 했지만 내가 다 책임지고 제가 다 감옥에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야 한다는. 그래서 보면 최근 조선일보 논조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최근에 이제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주장을 맞아요. 그거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조선일보가 최근에 가장 많이 공격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곽종군 당시 특수전 사령관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홍장원 국가정보원 차장입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텐데 곽종군은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끌어내라 했다라는 증언을 했고요. 홍장원은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 두 사람의 그 증언이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단순히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실제로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이게 내란이고 이게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과 조선일보는 그 두 사람의 발언을 깎아내리는 그런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계속 그 헌재에서 얘기하는 건 제가 봤는데 조선일보 기사를 뭐라고 썼나요?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지금 3일 보여주시죠. 저기 이 곽종군 진술이 흔들리고 있다. 라고 있고 홍장원은 무슨 메모가 4개나 된다라고 있고요. 지금 저거는 조서 얘기네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건 곽종군 진술이 끌어내라는 걸 놓고 사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끌어내라는 발언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 그게 말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켜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다 정리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이제 발언에 뭐 진술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 당시 요원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끌어낼 사람은 의원들밖에 없다는 거죠.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으면 당연히 의원을 끌어내라 했단 말로 이해를 했고 당시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조차도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그 문제가 안 되는 이슈이고요. 안 되는데 키워서 계속 논란을 만드는 거군요. 홍장원의 4가지 메모라는 것도 있는데 메모가 4가지나 된다라고 조선일보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럼 메모를 조작한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조작한 것처럼 들리는데 메모 4가지는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적은 게 하나 있고 그걸 보정한테 불러줬던 게 하나 있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적어보자 했던 게 하나 있고 그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데 결국 다 4가지가 아니라 다 하나의 일관된 메모고 결국은 같은 체포 명단인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체포 명단을 불러줬느냐 안 불러줬느냐가 쟁점인데 메모를 그러면 안 불러준 메모를 갑자기 자기가 지어내가지고 내가 이런 메모를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했겠느냐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곽종군으로 돌아가면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곽종군이 자기 부대원들을 유리창 깨고 들어가라고 해서 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가지를 보면 논란을 보지 말고 이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 결국 이 사람 움직인 위에 지시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최종 지휘권자가 윤석열이라는 게 명확한데 이 발언의 뭐 순수성 아니면 정확성을 의심하는 그런 논란을 부추기는데 논란 자체는 오히려 다 지엽적이라는 거죠. 지엽적인 얘기네요.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메모가 4종류나 된다. 요원이냐 인원이냐라는 걸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게 먹혀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정훈과 홍장원을 증거로 쓰지 않으면 이 재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또 하나 지금 남는 안 게 뒤집힐 것 같은데. 또 하나 남는 게 지금 조지호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네네네. 조지호 청장은 당시 6차례나 전화를 받았고 윤석열 씨한테서 윤석열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고 빨리 끌어내라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이 사람의 진술은 명확합니다. 정확히 의원이라고 들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워낙 많이 받았어요 전화를.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을 이 조지호가 경찰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말을 했어요. 근데 탄핵 심판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는 빼고 조지호 진술은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각정궁 홍장원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조선일보의 지금 이제 전략인데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뒤집어지는 게 오늘 조지호 청장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나오면 조지호 청장이 나와서 만약 이걸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입증을 하면 신문 조서를 쓰느냐 마느냐. 검찰 신문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걸 또 기사로 계속 쓰죠. 그렇죠. 그 조지호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나와서 얘기를 해버리면 이미 신문 조서를 쓸 게 아니라 조지호 진술 자체가 지금 이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뒤집는 진술이 오늘 오후에 조지호 증언으로 확실하게 이제 탄핵 심판의 쐐기를 받게 되는. 그렇게 영상입니다. 지금 핵심적인 팩트는 건드리지 않고 핵심 신뢰도를 막 흔드는 방식으로 보도를 하는 프레임이 있고. 오염됐다라는 표현을 근데 썼죠. 또 저는 요즘 걱정되는 게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네. 이거 빨리 말씀 네네. 주셔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신뢰도가 꽤 불신하는 사람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이것도 프레임이 먹힌 거 아니에요? 네네. 이를테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근무 시간에 굉장히 진보적인 일부 책에 서평을 썼다라는 걸 물린자 해봤어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블로그를 뒤져가지고 그리고 또 뭐 이재명 무슨 상가집에 갔다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또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에 음란물이 올라왔는데 거기 댓글을 달았다. 그것도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논쟁을 계속 부추기고 극우 유튜브에서 계속 또 이렇게 떠들기도 하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내기도 해서 결국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또 사과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고성국 TV, 성창경 TV 같은 극우 채널에서 계속 그런 이슈를 부풀리고 있는데 자 극단적으로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과연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갑자기 이걸 물러나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아무리 개인을 공격한다고 해도 그 개인이 지금 이 사람을 갑자기 끌어내려가지고 재판을 탄핵 심판을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뭘 위해서 이 예?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좌빨 판사들, 좌빨 재판관들이 지금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지금 이 헌법재판소라는 건 대통령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 3명이 그렇죠, 임명할 그렇죠. 지명 또는 추천하게 돼 있고 정권에 따라서 계속 색깔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대략 보통 4대 5 정도, 5대 4 정도 대충 그런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재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탄핵 심판이라는 건 이 재판관들의 성향과 거의 무관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 위반 여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재판관의 뭐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을 떠나서 헌법 위반은 또 팩트로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는 문제거든요. 이 경우는 보면 국회 의사결정을 방해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사실만 따지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만장일치로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공격은 진보 성향이다. 아니면 굉장히 진보 성향을 넘어서 뭐 좌빨에 가깝다라거나 아니면 이 재판관 자체가 뭐 이재명에 가깝다라거나 누가 추천한 뭐 재판관들이다라고 하는데 이 조선일보가 최근에 멘붕에 빠졌던 게 정영식 재판관이라고 굉장히 보수 성향 재판관인데 이분조차도 또 윤석열에게 말 끊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조선일보도 굉장히 그 부분에 멘붕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화면에 나왔는데 네. 그런저런 이 신뢰도를 하락하게 하는 요인이 사실 조선일보의 보도이고 그거를 또 전파하는 유튜버들이잖아요. 근데 네. 또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를 또 조선일보가 네. 해요. 그러면 네. 또 그걸 받아가지고 사이버 레카처럼 네. 유튜버들이 또 막 얘기를 하면서 신뢰도가 더 하락하게 만드는 거죠. 현재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과 탄핵 심판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신뢰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지금 재판관들 끌어내릴 수도 없고 결론이 날 텐데 이 미리 사전 포석을 하는 거죠. 탄핵 인용이 나더라도 이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결론을 끌어내거나 설령 불복해서 무효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 향후 대선 과정에서 계속 윤석열이 억울하다라는 메시지를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결국엔 다 대선을 앞두고 이 네. 프레이밍, 정치적 프레이밍을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없으면 말씀을 망가뜨리기로 주시는 거네요. 하겠다라는 네.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그렇고, 근데 네. 한덕수 탄핵 심판 얘기하고 한덕수 복귀 얘기 또 많이 이 조선일보에서 사실 나오는 그것도 거지 전혀 않았어요? 다른 이슈인 거죠. 지금 한독수 그 탄핵이 많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윤석열 탄핵은 완전히 별개의 엮여 있긴 하지만 완전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윤석열은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만으로 탄핵이 될 상황이고 한덕수는 지금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이제 좀 너무 늦어지긴 했는데 어제 이제 1차례 변론을 마쳤고요. 지금 바로 한덕수 탄핵 결과가 윤석열 탄핵보다 먼저 그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독수만 돌아와도 분위기가 반전되느냐? 뭐 한독수 탄핵과 전혀 완전 별개인 상황을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독수가 탄핵되고 최상목 그 대행이 지금 트럼프와 통화조차 못했다. 관세 전쟁인데 지금 나라가 혼란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 결국 민주당이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아, 한덕수 탄핵해서 이렇게 트럼프 혼란이 왔는데 있다. 우리나라가 대응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대선이네요. 그렇죠.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독수 탄핵이 만약 기각이라도 되면 그걸 빌미로 윤석열 탄핵도 기각된다라는 주장할 텐데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는 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그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사실 의문은 그것도 드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슬로우레터 기사를 썼더니 그 이문정 검사가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전혀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한독수 탄핵이 기각되는 것과 별개로 최상목은 직무대행으로 합법적으로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행 한독수가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아, 그러네. 이 최상목이 불법이 아니라 아. 정당하게 권한대행으로서 그러네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아, 최상목이 쿠데타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 헌재 재판관 임명은 당연히 합법적인 거고 그거 전혀 이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그렇지만 건데 또 기사나 사설을 쓸 수는 있겠네요. 윤석열 아무 말이라도 또 계속 하겠죠. 이래도 괜찮은가? 이런 괜찮은가. 정도 의문은. 그리고 민주당의 형포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혐의 이게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겠지만 완전히 별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 이렇게 프레이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게 성공할지하고 네. 또 우리는 뭘 주의해서 이제 언론 기사를 볼 때 봐야 하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 이 증인 신문이 있으면 한 번 더 명확하게 클리어 될 텐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곽종곤, 홍장원, 그다음에 김현태 모든 군인들의 증언이 일관되게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던 곳으로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무조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용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도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건 분열과 갈등, 상처를 키워서 한국 사회를 더 극심한 혼란으로 끌고 가서 대선 국면에서 좀 더 보수 진영이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것.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우리 모두가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프레임 조작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게 아니라 그리고 끌어내려는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명확하게 보면 되고요. 체포 명단이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체포 명단이 말한 게 무엇인가. 체포 명단을 받았던 사람이 이미 홍장원과 조지호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 그 군인들이 움직였잖아요. 또 하나 2시간 만에 끝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이 끝내고 싶어서 끝낸 게 아니라 국회에서 개매주 요구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만약에 끝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윤석열은 끝낼 생각이 없었다는 게 또 여러 정황상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걸 뒤집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논쟁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일깨워야 되겠습니다. 실패했으니까 내란이 아닌 게 아니라 이미 군대를 국회에 투입했던 것 자체, 그것부터 이미 내란이고 아직 내란은 진행 중이다. 우리가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윤석열 완전히 파면할 때까지 이 내란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저는 어릴 때 집에서 아버지가 조선일보를 구독을 굉장히 오래 하셔가지고요. 또 어릴 때 신문을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갖고 있었던 정말 잘못된 인상이 하나 있었는데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저는 간첩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팩트를 신문에서 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오랫동안 어떤 그 신문의 프레임에 노출돼서 계속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저 사람 좀 간첩 같은데? 이런 네. 느낌을 갖게 된 네. 거예요. 네. 어린 날,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럴 때. 그래서 정말 이게 프레이밍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두고두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험한 건 조선일보의 프레임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작동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다. 네. 자칫 잘못하면 뇌썩음 현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사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이쪽 진보진이나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뉴스를 교차해서 읽고 우리에겐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환 대표의 슬로우 뉴스 뉴스레터를 네. 매일 아침 보실 수 있게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내주는 경제도 계속 보시고. 네, 끝내주는 경제도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같이 조선일보의 프레임 짚어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나오셔서 러시아와 미국의 종전협상,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어떤 임팩트를 가져올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워코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여간 방금도 말씀 주셨는데 마이크 켜지기 전에 나라 한 바퀴 진짜 어수선하네요.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무슨 난리인지 좀 진짜 어안이 벙벙한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이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장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고 뉴스를 쏟아내고 있고 나라 바깥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죠? 네, 뉴스메이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또 끝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전쟁 끝나는 건 좋은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빼고 러시아의 푸틴하고 협상을 해서 바로 끝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의문이 좀 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미국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요. 네. 몇 차례 이 최 박사님이 우리 코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러시아의 푸틴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트럼프 당선에 베팅을 하고 있고 끝나고 그렇습니다. 나면 네. 대선 끝나고 트럼프 당선되면 뭔가 일이 막 벌어질 거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네, 뭐 그거대로 지금 정말 숨가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네타냐후 쪽에 뭐 긍정적인 이스라엘에게 긍정적인 변화들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지난주에 가자지구 얘기 네.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아주 네타냐후가 화색이 만연한 그런 모습을 소개해드렸고요. 푸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네. 먼저 그 점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지난 2월 12일에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랑 푸틴이 이제 핫라인으로 통화를 하면서 원래 트럼프 일기 때는 그 당시 대선에서 푸틴이 개입했다는 그 러시아 게이트 문제들 때문에 접촉을 좀 꺼려온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뭐 이기 출범 이 초기부터 뭔가 분위기를 딱 잡아가더니 그다음에 2월 14일에 뮌헨에서 연초마다 있는 그 뮌헨 안보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벤스 부통령이 와갖고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거기 연설하면서 뭐 저도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주 유럽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죠. 그리고 거기서 뭐 유럽이 지금 심각한 내부 위협에 직면했다. 그 가장 큰 대표적인 문제가 지금 뭐 난민 관련된 이민 정책 같은 것들 그걸로 인해 지금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또 지금 뭐 더 충격적인 말은 유럽이 지금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 얘기를 뭘 갖고 하냐면은
너네가 극우 정당을 지금 목소리를 틀어막고 있다. 아. 이게 사실 유럽은 과거 나치의 준동이나 이런 것들 그죠. 때문에 극우 견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유럽이 정말 뜨악할 수밖에 없죠. 아. 이거는 유럽이 지켜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켜온 가치를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는 셈이 됐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일 AFD나 뭐 저 프랑스의 이 국민전선, 네, 르펜 네. 주의 같은 얘기를 이제 거기를 지지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남의 나라 부통령이 와가지고 그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미국 부통령이 와가지고 아니 그 야당 그렇게 탄압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아. 거기다가 이제 더 충격적인 것이 바로 2월 18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이뤄진 이 미국과 러시아 간 최고위 회담이었죠. 네네. 양측의 외교안보 라인들이 쫙 와갖고 여기서 아주 뭐 깊은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사우디가 요즘 뭐 이쪽에 중재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온 사람들은 충분히 대표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안보보좌관 왈츠가 왔고 또 위트코프 특사까지 또 이 트럼프의 복심이라고 얘기되는 거기다가 러시아에서는 외무장관인 리브로프가 왔고 그리고 또 대외정책 자문인 우샤코프 이 사람은 옛날 주미 대사도 지냈었는데 이런 사람들 오고 또 여러 가지 또 뒤에 중요 참모들이 와갖고 그냥 4시간 반이나 회의를 했는데 이거 끝나고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이 뭐 러시아가 특히 만족을 했어요. 이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갖다가 아주 충분히 이해해주고 이 기회에 우리가 이제 양국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이제 조만간 고위급 협상 이 전쟁을 종료할 고위급 협상 팀을 갖다가 꾸려서 본격적으로 이제 종전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양쪽이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는 이번에 아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전반적인 그냥 종전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갖다가 복원하는데 아주 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까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반푸틴 전선을 공고하게 했던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유럽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등등 지금 다들 뜨억하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뭐 비유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은 한국 전쟁 때 우리가 막 북한하고 싸우고 있는 중국하고 뭐 싸우고 있는데 한참 미국이 우리 편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휴전 협상하자고 하면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빼놓고 얘기하면서 그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을 시킬 것 같은 이런 분위기. 그거보다 훨씬 이상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뭐 그 당시에 6.25 전쟁 때는 미국이 그래도 계속 우리 편에서 우리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대변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거는 완전 표변해 갖고 갑자기 우리 뭐 마오쩌둥 주석과 우리 앞으로 잘 지내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냥 태세 전환을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군요. 지난번에 저희 이대식 박사가 러시아 전문가 계시잖아요. RIO 인스티튜트 대표님이신데 나오셔가지고 요 위트코프 특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었어요. 부동산 전문가라서 이게 굉장히 또 이 협상이 흥미롭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마 경제적인 이익 중심 아니겠냐 이런 말씀 해주셨었어요. 네,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도 드리겠지만은 어쨌건 러시아와 굉장한 여러 가지 이 상호 이익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까지 빨리 나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또 했고 거기서 또 사람들은 놀라게 했던 것이 젤렌스키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속보 보니까 젤렌스키 독재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맥락이 있습니다. 이제 이 리야드 회담을 한 뒤에 뭐 당연히 거기 현장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또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쪽에서도 막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트럼프가 아주 뭐 젤렌스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험한 말을 쏟아놨어요.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4% 지지밖에 못 받는데 무슨 낫으로 이런 식으로 막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냐. 우리 거기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젤렌스키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사실 임기가 정상적으로 따지자면은 2019년부터 5년 임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2014년 5월에 종료가 돼야 됐습니다. 2024년 5월에.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근데 지금 전시니까 이
뭐 비상대권을 발휘해갖고 네. 계엄령을 선포해갖고 계속 이 선거를 갖다가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콕 찍어 지적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선거부터 해야 된다. 지금 젤렌스키의 법적 지위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선거를 해서 이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이 대표자를 뽑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건 뭐 젤렌스키한테 거의 물러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국내 권력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뭐 러시아와 지금 미국과 유럽은 나토라는 큰 우산 하에서 공동 안보 전선을 계속 꾸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 자체를 뒤흔드는 발언까지 지금 그래요?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전쟁은 결국에 우크라이나 책임이 크다. 우크라이나가 과거 친러파, 뭐 친미파, 친서방파 대립하다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그 난리를 쳤기 때문에 러시아가 발끈해서 전쟁이 난 거 아니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이제 질서를 흔드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껴안으려는 나토의 이 태세를 갖다가 완전히 뒤엎는 거고, 이거는 지금 미국, 유럽과는 전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지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는 이 유럽 입장에서는 나토라는 틀이 깨지지 않는 지금 공포까지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막 희미해지잖아요. 남의 네. 나라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되돌려 생각해 보면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을 했던 거잖아요. 네. 2022년에. 그렇습니다. 침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서방에서 나토가 나서서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같이 나서서 이거는 막자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시작했고 그래서 러시아 대 나토 이렇게 전선이 사실은 직접 개입은 안 했지만 네. 사실상 전선은 그렇게 구축이 됐던 거죠. 그렇죠. 뭐 그게 가장 주요한 줄기고, 근데 이제 러시아와 친러파 지식인들의 주장은 조금 다르죠. 그 사실 연원이 되게 복잡한 것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 애매하게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친서방파와 친러파의 대립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습니다. 거의 뭐 이게 이 반반 나뉘어져서 치열하게 대립을 해왔는데 그게 2010년대 초반에 굉장히 심했었죠.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친러파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좀 반대팔 억압하려는 무리수를 두다가 역공을 맞아갖고 그 유로마이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친서방파가 그때 득세를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우리의 이 발판이 우크라이나에서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당시에 전격적인 도발을 그때서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를 원래 그 전에 우크라이나로 넘어갔었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친러 이 조직들을 갖다가 지원을 하면서 거기서는 계속 내전 상태가 지속이 되어 온 것이었죠. 그 2014년이죠. 네. 크림반도 합병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동으로 인해서 친서방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더 나가서 우리가 나토에 편입을 해야겠다. EU와 나토에 편입을 해서 완전히 그 서방의 우산 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이제 좀 더 강경하게 나오니까 푸틴이 더 노골적으로 이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2022년에 침공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크림반도나 그 돈바스 지역도 우크라이나의 영토인데 법적으로 보면. 네. 근데 그때 이제 병합하거나 뭔가 이 친러시아 이 자치정부 같은 게 들어서게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반격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었나요? 아니죠. 그때도 계속 반격을 했었죠. 그러면서 계속 치열한 내전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서방의 지원도 그만큼 강력하진 않았기 때문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하고 분쟁이 이어지다가 이게 결국에 2022년에 전격 침공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2022년에 침공할 때 돈바스 얘기를 계속 하는 건 돈바스는 사실상 친러 정부 자치정부가 들어서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오히려 탄압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그런 명분을 갖다가 내세웠죠. 그러면서 그 당시 침공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돈바스는 아예 이 기회에 러시아가 완전히 먹고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점령을 한 상태죠. 거기 플러스 우크라이나에 다시 친러 정권을 복원해야겠다라는 그 포석이 깔려 있었는데 그 스텝이 꼬이면서 지금까지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이제 젤렌스키가 계속 지금 항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 바이든 정권까지는 그런 스탠스를 지원해 주던 것이 트럼프 지금 와서는 완전히 스탠스 바꿔갖고 이거 젤렌스키가 네가 잘못한 거야. 이제 너 제껴두고 우리는 푸틴과 다시 이 사이좋은 관계를 복원할 거야.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아주 단단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특히 젤렌스키가 독재자이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식을 이야기한다는 건 러시아가 처음에 전쟁을 일으킨 이 목표를 어떻게 보면 달성해주고자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친러시아 맞습니다. 정권이 들어설 수 있잖아요. 다시 선거하면.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러시아가 주장하던 거랑 아주 판박이에요. 그래서 완전 사실 편을 이 들고 있구나. 보신 그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기 전에 젤렌스키가 한탄을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트럼프가 진짜 러시아가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뭐 딱 언론에 어저께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가 쳐놓은 가짜 정보에 지금 그물망에 빠져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에다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끈해서 내가 지금 가짜 뉴스에 홀려 있다고 네가 독재자야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듣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한 것 같은데 네.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돈바스나 크림반도는 사실상 러시아 정부 땅인데 무리하게 지금 친서방 정책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펼치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게 러시아 쪽 주장이네요, 또. 그렇죠. 그게 러시아 주장인데 사실 뭐 어느 쪽이든 100%의 진실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뭐 대부분의 이 서방 측의 그래도 여론 지도층의 의견은 푸틴이 잘못한 게 많고 굳이 따지자면은 한 80대 20 정도로 푸틴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 그리고 푸틴의 주장 중에 그래도 많은 부분이 좀 억지다라는 공감대가 그래도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엔 트럼프가 굉장히 소수 주장을 갖다가 거기에 확 홀려갖고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미국이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유럽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유럽 입장에 지금 굉장히 갑갑하게 됐죠.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은 과거 뭐 트럼프와 푸틴이 워낙 브로맨스 관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푸틴 편을 들 거라는 건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뭐 저희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을 정도니 그쪽 전략가들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리라고는 조금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도 좀 간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뭐 그래도 배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유럽을 배제하고 직거래부터 하면서 거의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는 이거는 좀 진짜 배신감이 많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제일 기민하게 반응한 것이 이 마크롱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즉각 이 상황에 대해서 유럽 정상들을 소집해서 이거 비상 상황이다. 우리 유럽이 지금 이럴 때일수록 단결해 갖고 뭔가 새로운 안보 틀을 갖다가 짜야 된다라는 지금 행동에 나서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유럽에서 크게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유럽 내 사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이 영국이 지금 EU의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EU 내부에 이제 가장 큰 이 양대 산맥이 독일과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지도력이 예전 같지 못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쟁이 불안하고, 독일은 바로 다음 주가 총선입니다. 23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도 내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네요. 독일에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제이디 벤스 부통령, 미국 부통령이 이 유럽에 가서 극우 정당 얘기하고 했던 게 사실 독일 총선 같은 데 영향을 주겠네요. 또 일론 머스크가 또 AfD 독일 극우 정당 지지 발언하고 이런 것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기존에는 AfD가 한 10% 정도밖에 차지 독일의 못하고 극우 정당 AfD라고 읽습니까? 네, 독일은 AfD인데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이게 20% 정도 약진할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좌파의 입지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3인당이 제일 굉장히 위축될 거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기민당 전통적인 보수 우파죠. 그래서 그쪽 기민당이 한 30% 정도 이렇게 나가면은 전통적으로 지금 독일에서는 그래도 극우파는 안 돼라고 하면서 그쪽을 배제한 연정으로 어떻게든 이 정권을 꾸려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연정 구도가 어떻게 나올지도 되게 애매합니다. 물론 AfD가 정권을 장악하는 수준은 안 되겠지만은 결국 기민당이 중심으로 돼서 연정이 나겠지만 지금 기민당이 30%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 어디 파트너를 끌어드릴 것인가 또 좌우 연정하면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의사결정을 못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독일이 총선 결과가 나와도 어떤 딱 그 통일된 국론을 만들어서 딱 주도적으로 유럽의 안보 틀을 바꿔나가기도 어려운 구도가 나올 것 같아갖고 유럽이 참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제가 또 프랑스나 독일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몇 번 해보면은 거기 뭐 이른바 극우 정당, AfD나 뭐 르펜주의 같은 게 국민전선. 번성하는 네. 게 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쩐지 그 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집권하고 있는 3인당이나 뭐 마크롱이나 이런 곳들은 전쟁을 계속 개입해가지고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이 극우 정당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전쟁을 극력 반대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평화주의자 같은 불개입주의인데 사실. 그래서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맞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지금 모호한 것이 우리가 극우 정당 하면은 옛날 나치처럼 무슨 호전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 극우 정당들이 푸틴이랑 친해요. 이 어떻게 보면은 푸틴이 굉장히 나치스러운 면이 있고 이 AfD나 이런 오히려 독일 극우 정당은 러시아 왜 이렇게 사이 나쁘게 지내냐, 쟤네 이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자. 우리 그냥 뭐 우리도 실리 챙겨야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 푸틴과 적당히 이 평화적으로 합의를 보고 그리고 뭐 민주주의 가치 그거는 좀 제껴두고 다시 러시아 에너지 쓰면서 그냥 우리 이속 챙기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괜히 남의 나라 전쟁에 돈 쓰지 말고. 네, 가치 중심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은근히 지금 파토를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이 대부분의 유럽 극우가 지금 단결하고 있는 부분이 반이민 정책이지 않습니까? 은근히 이제 유럽의 순혈주의를 갖다가 내세우면서 네. 그러니까 이민자들 이제 좀 특히 불법 이민은 좀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쟁에 돈 쓰느니 그런 좀 내정에나 우리가 좀 더 골몰하자라는 쪽으로 몰고 가니까 그동안 지금 유럽이 경기가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경제도 안 좋은데 전쟁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쓰고 또 지금 이민자로 인한 사회 불안이 극심한 와중에서 뭔가 이게 진짜 우리에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지금 꾸물꾸물 나오고 있는 거죠. 참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건가요? 전쟁 종전 협상 자체에서 배제해야 되는 거. 지금 유럽도 못 끼어들고 미국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막 협상을 해버리면 이게 다 두 가지가 다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배제를 완전히 형식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쟁 자체가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 연합군으로 지금 참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원만 해주는 입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뭐 당연히 러시아가 당사국이니 이 두 국가가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푸틴도 얘기가 뭐 우크라이나 당연히 테이블에 앉아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지금 결국에 키를 주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 미국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뭐 거의 1,2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지원해 줬기 때문에 뭐 한 160조 그 정도 160조? 되는 돈을 계속 160조. 지원해 주고 장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전쟁 수행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걸 딱 끊는 순간 도저히 전쟁을 이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유럽이 지원해 주는 것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젤렌스키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까지 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협상 안으로 진지하게 고려되기가 어려운 입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25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그때는 유엔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그렇죠. 같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미국이 유엔사를 대표해서 그렇죠. 유엔군을 그런 입장에서 대표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완전히 협상을 대표를 할 했던 수가 거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뭐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적으로 뭐 이 당사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협상 예. 당사자가. 그 국제법상으로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또 아니라는 실질적으로는 말씀이신 전혀 거네요. 아니죠. 그러면 자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가 그냥 푸틴이 좋아서 나 친해서 뭐 이렇게 잘해주자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서 지금 왜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푸틴과 빠르게 가까워지려고 하느냐는 부분에 그 지금 이유에 대해서 소랑설레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설이 지금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미국의 국가 전략이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중 경쟁에 집중하려는 포석이다라는 그런 관찰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안복팀 꾸려질 때부터 거기서 주요 브레인들로 얘기되고 있는 왈츠나 그런 사람들이 그 전부터 러시아는 우리의 적질 필요 없다.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중국에 집중을 해갖고 중국의 패권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본격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의 관계 빨리 정상화시키려는 그래서 지금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기시키는 것이 과거 우리가 냉전 시대에는 미소 간의 대립, 소련을 꺾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 접근했죠. 그렇죠. 중소 분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중국과 소련이 좀 엇갈려 나가니까 이게 기회다라고 해갖고 닉슨이 키신저 파견하고 해서 이 핑퐁 외교 해가며 맞아요. 예, 이 중국을 끌어들였는데 그걸 거꾸로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제는 중국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소련이랑 가까워져서 러시아와 가까워져서 그죠. 미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시에 중국은 뭐 땅만 크고 인구만 많았지 힘이 없는 나라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중국 정도 우리가 키워준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그런 꼴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뭐 자원만 많지 지금 산업이 그렇게까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점점점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할 때다. 그런 주장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지금 그걸 빨리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포위론이다 말하자면 그렇죠.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근데 트럼프는 또 이거는 장사꾼 정확히 아니에요? 얘기하면은 트럼프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트럼프 정부 하에 그 밑에 있는 전략가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외교안보 전문가들 원래 외교안보 전문가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전부터 이런 현실주의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이번에 트럼프와 결탁을 해갖고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쪽에서 이런 꿍꿍이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도 하에서는 지금 또 북중 구도가 아닌 북러가 지금 요즘 가까워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진전이 되면은 이 판에 북한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북한이 지금 러시아하고는 거의 동맹이 된 거 아닙니까? 참전까지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하기 아예 중국을 확실하게 포위시키려면은 이제 러시아와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판을 노리고 있지 않겠냐 그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백악관의 월츠 안보보좌관 같은 사람들이 좀 네. 이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관측이 하나가 있고요. 네. 이것 말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경제적 유인이 클 것이다. 방금 얘기해 주신 그래. 것처럼 이 트럼프가 이런 외교안보 판까지 동의할 것 같지는 않고 트럼프는 뭔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익을 원하니까 그런 쪽에서는 지금 이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게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번 회담에서도 끝나고 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트럼프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러시아와 손잡고 경제 발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 물가를 낮춰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중동이 말을 안 들어서 되게 좀 속상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이 막대한 천연 자원을 가진 러시아가 이제 경제 제재 다 풀어주고 이 석유를 갖다가 전 세계 시장에 또 확 합법적으로 풀어주면은 거기서 또 유가 하락 요인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겠죠. 네. 그리고 또 지금 경제 재건을 위해서 또 수많은 자본이 필요할 텐데 이때 다른 서방 국가들은 이거 그래도 어떻게 러시아랑 손잡지라고 주저하는 사이에 미국 기업들이 안면 몰수하고 쫙 들어가 갖고 같이 뭐 공동 개발하면은 거기서 또 큰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트럼프는 그런 쪽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또 좀 여러 가지 맞닿는 측면이 있네요. 이렇게 국방비 많이 줄인다고 그러면서 네. 그러면은 중동에서 석유 오는 거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떻게 호위하고 중동 어떻게 지키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비판이 있잖아요. 한편에서. 네. 근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이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게 되면 항로도 달라지고 굉장히 그렇죠. 구도가 달라지잖아요. 거리가 북극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요? 이제 뭐 점점 기후 변화 때문에 북극 항로가 점점 열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차피 이제 과거 냉전 시대처럼 러시아가 위협이 안 될 상황이 된다면은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 러시아의 패권은 유럽을 겨냥하고 있지 미국까지 노릴만 상한 상황이 안 된다는 거는
러시아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유럽에 위협이 되면은 그건 유럽이 네가 알아서 지키는 거고 우리는 뭐 서로 이익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멀리서 뭐 친한 이웃으로 같이 꼭 먹고 알 먹고나 하면 된다라는 게 지금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이 트럼프의 속셈이니까 이거 진짜 유럽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에 그 어떤 중국 포위설 이거하고 두 번째 경제적 이익설 이렇게 네.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경제 제재 해제 얘기가 막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러시아를 갖다가 지금 가장 옥죄고 있는 것이 수많은 경제 제재, 그렇죠. 뭐 지금 달러망에 접근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각종 무역 통제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 지금 다 풀어줄 기세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한테 약점 잡혀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이런 설도 있다고 소수설로. 그러던데. 네. 그게 가장 지배적인 설이고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 두 가지 동기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 뭔가 진짜 단단히 약점이 잡히지 않았으면 이러기까지 하겠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예전에 대선 때 러시아가 트럼프 도왔다,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뭐 그 설도 전혀 호응망나한 것 같지는 않은 것이 러시아 정보 계통에 지금 그동안의 수많은 공작을 생각해 보면은 뭔가 큰 약점이 좀 결정적인 정보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화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소수설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최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트럼프의 진정한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큰 동기가 어느 양자택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정부가 무슨 미국 정부라고 해서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 입장도 봐도 그렇지만은 뭐 큰 정당이나 그런 데서 뭐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정책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안에서는 동상이몽들이 있죠. 네.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동상이몽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와 뭐 머스크나 이런 좀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유인 쪽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밑에도 분명히 외교안보의 전략가들이 있습니다. 월츠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은 이 기회에 뭐 경제적 이익은 트럼프에게 좋은 그 구실로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서 중국을 때려잡자는 이런 생각들도 분명히 같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모여갖고 트럼프 행정부를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때하고 비교하면은 바이든 때도 뭐 중국 포위로는 비슷했는데 네. 뭔가 가치를 가지고 자유 서방 세계를 다 묶어서 뭐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을 시켜서 유럽 서유럽하고 해서 이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좀 권위주의 국가들을 포위를 한다 이런 구도였다면 트럼프는 그게 아니고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그냥 다 손을 잡아가지고 포위를 해보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이든의 그 구상은 어떻게 보면 신냉전에 가까운 과거 뭐 자유블록과 이제 권위주의 블록 사이에 그래도 이런 좀 대립 구도를 갖다가 생각을 했다면은 지금 이 트럼프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러시아나 북한이 만약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도 어려운데 뭐 걔네들까지 배제할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좀 더 큰 이 그물을 치는 그런 구도가 있고 또 그 사이에서 가치는 배제하고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이런 계산이 같이 엮여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한 2, 3년 동안 가치 외교를 굉장히 많이 부르짖었고 그랬는데 외교 노선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참 아주 이 갈등을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것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근데 와해가 진짜 트럼프와 그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의 구도대로 되면은 이게 진짜 아비규환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 사이엔 수많은 공백과 이 그동안 그래도 서방 중심으로 딱 유지해왔던 그런 질서가 흔들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실리를 챙긴다고 하지만 그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유럽이 지금 당장 그 첫 번째 딜레마에 놓이게 된 것이고 이 구도가 점점 더 노골화되면은 그 다음엔 우리 쪽 동북아에도 그 영향이 분명히 미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합종 연행의 틀에서 가야 될 것인가? 물론 뭐 미국과의 기본적인
당연히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갖다가 대중 포위망에서 느슨하게 방치할 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한국이 우리가 중국에 붙는 거는 이건 절대 방관 못하죠. 그런 면에서 뭔가 한국은 한국대로 압박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또 유럽처럼 하지만 너네가 부담할 건 더 해야지 청구서를 들이밀 텐데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스탠스를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 진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할 게 정말 많네요. 만약에 지금 막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대로 쭉 가서 정말로 유럽에서도 몇 개 국가에서 이른바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잡거나 이 정권에 참여하거나 하는 상황이 되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손을 잡고 북한도 거기 참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할지 좀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과거의 관성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많은 부분이 이제 무의미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이렇게까지도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대담한 상상을 해보면서 뭔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그랬을 때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진짜 깊이 있게 지금 논의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지혜를 앞으로도 계속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